그가 누구든 나이 먹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팔팔하게 살다가 죽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평생 골골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자기 인생의 5분의 1을 투병하죠.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아서일까요? 자기 인생의 4분의 1을 투병하는 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투병하게 만드는 노년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겠죠. 하늘이 감추어둔 위험에 대한 3가지 비밀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첫 번째 비밀, 나에게 발생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언제쯤 그 위험이 발생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죠. 마지막 3번째, 그 위험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머물러 있는 존속기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3가지 비밀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퇴직하면 소득은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끊어지는 일도 벌어지죠. 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병원에 가져다 줄 돈은 점점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어디가 아파도 아플 테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퇴직자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병이 있더군요. 여러분, 혹시 그 질병의 이름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준범 소장입니다. 노년을 연구하는 입장이라 그럴까요? 특별히 걱정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든 그렇지 못하든 이제부터 말씀드릴 위험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특별한 질병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혹여 이 질병이 내 인생에 발생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힘겨운 시간을 각오해야 할 듯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가장 두려운 질병 1위, 생애 마지막 소풍을 만드는 치매입니다. 우리나라엔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 946만 2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치매 환자 98만 4,600여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는 65세 이상 총 인구 중에서 10.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연령대별로 구체화시켜서 살펴보면 85세 이상이 10명 중에 4명에 이르는 38.02%로 치매 환자가 가장 많죠. 하지만 70세를 넘기면서 치매 환자 증가율이 폭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치매라고 하는 특별한 위험이 나에게 더 한층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70대 부모가 간병이 필요한 치매에 걸렸다면 자녀들의 나이는 얼추 3040 세대에 이르겠죠. 반면에 치매 부모가 80대라면 자녀들은 4050 세대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 치매 발병 확률이 높다는 말은 결국 3060 세대 자녀들이 부모의 치매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노년기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5가지 악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이 좁아지거나 끊어지는 악재죠. 그리고 노후 생활비를 자극하는 노년기 생활물가, 더하여 병원비를 키우는 의료 수가, 무엇보다 나이 먹을수록 증가하는 간병 위험,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 삶을 고립시키는 외로움이 5가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병 위험은 자녀들의 정신적, 경제적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할 수도 없는 3가지 고면을 안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간병을 요하는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의 자녀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첫째, 재택 간병을 할 것인지 시설 간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간병을 할 것인지 간병인을 써서 간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간병 비용을 누가 얼만큼 부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 스스로 간병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비용을 당신이 직접 만들어 놓고 간병을 요하는 상태에 걸렸다면 문제가 없죠.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고민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간병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간병 비용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 주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일 자녀들을 열어두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n분의 1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요. 형제들끼리 부모 간병을 위해서 십시일반 나누어서 분담하면 되니까 한결 수월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가 한 명이라면 그 자녀는 부모를 위한 독박 간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간병 비용 일체를 자녀 혼자서 부담해야 하니까요. 물론 비용 부담 여력이 있다면 그 또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주 심각한 위험을 극복해야 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간병 관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간병 살인 154인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간병 범죄의 가장 심각한 건 독박 간병이었어요. 특히 간병 살인의 60%가 독박 간병이었죠. 저도 몇 년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조울성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어느 겨울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아버님 방에서 아주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주무시고 계셔야 할 시간인데 난데없이 아버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방을 열어봤죠. 웬걸? 아버님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향해서 말을 걸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주 꾸짖듯 큰 소리를 치셨죠. 그래서 저는 성급히 아버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어디가 편찮은지.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첫날을 보냈는데 웬걸 다음날 밤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저도 아버님 방으로 침구를 옮겨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은 전날보다 더 심하게 헛소리를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샐 수밖에 없었죠. 정신이 돌아온 아버님은 지극히 멀쩡한데 주무실 때 아버님은 아주 딴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이틀 밤을 잠도 못 자고 아버님 곁을 지키다 보니까 제 몸 컨디션이 좋을 수 없었겠죠. 할 수 없이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가서 주치의에게 아버님의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복용하고 있던 신경정신과 약을 며칠 끊고 지켜보라는 처방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그리고 한 이틀 지났을까요? 아버님은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단 며칠의 경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특히 간병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입장이라면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간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간병인의 피로감입니다. 간병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간병인의 수면 부족이 나타나는데 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심하면 우울증을 유발하니까요.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는 결국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죠. 더하여 인내력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정신적 고통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신라같이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통제력, 그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간병, 살인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벌어지고 마니까요. 간병 범죄 과정을 살펴보면 간병인의 경제적 압박은 기본이고 신체적 피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간병 범죄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해자의 경우 가족 중에서 남성인 경우가 74.1%로 압도적입니다. 아들이 35.2%로 가장 많았죠. 이어서 남편이 23.1%, 반면에 아내는 14.8%, 딸은 2.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힘이 약한 순으로 나타났어요. 아내가 23.1, 어머니가 20.4, 아버지가 11.6%, 그리고 남편이 14.8% 순이었죠. 가해자의 평균 나이 56.9세, 피해자의 평균 나이 64.2세로 더 고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가 53.1%로 가장 많았죠.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으로
14.8%, 교통사고 후유증 6.5%, 지체장애가 5.6% 순이었어요. 이 중에서 대소변을 못 가려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46.3%, 일거수일투족을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식물인간급이 14.8%였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당한 피해자가 60%가 넘는다는 거죠. 평균 간병기간 6년 5개월, 그 중에서도 33%는 3년 미만의 간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간병은 전쟁이다. 죽어야 끝나는. 이런 헤드라인이 걸린 기사도 있더군요. 제 어머님도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당뇨병과 심장판막증으로 투병했던 기간이 18해. 결국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간병은 더합니다. 저는 6형제 중 맏아들이었어요. 투병 기간이 18년 동안 길어지고 가세가 확실하게 기울다 보니까 차라리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간병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간병은, 특히 독박 간병은 어느 한순간 간병 살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맙시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병원 갈 일도 많아지죠. 결국은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돈도 커집니다. 소득 없는 노년기에 늘어나는 병원비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내 건강이 결국은 가정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관리만 잘해도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